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자, 관동별곡 두 번째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관동별곡 영상에서 뭐 봤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정철이라는 작가가 전남 창평이라는 자기 고향이에요. 거기에 은거하고 있다가 임금이 관동 800리 지방의 도지사 관찰사 직분을 맡기셔가지고 관찰사로 가서 거기서 잠깐 부임해서 자기 정치를 하다가 3월 봄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금강산을 가보고 싶은 거죠. 자기 다스리는 그 지역, 강원도 지역 안에 있는 산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니까 그래서 금강산 유람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금강산 내금강 쪽을 이렇게 쫙 돌았어요. 그래서 뭐 만폭동에서는 폭포를 보고 금강대에서는 뭐 학을 만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뭐 계신대에서 산봉우리를 조망한다든지 진월대에서 망고대 혈망봉을 바라보면서 뭐 충관하는 신화의 모습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여정지들을 쭉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가 내금강에서만 계속 머물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뒤에서 잠깐 설명할 테지만 임금이 정철에게 이제 금강산을 다녀오게 시켰을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이제 휴가를 얻어서 말하자면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볼 것들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금강이 더 있고 싶었지만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내금강에서 외금강, 동해 바다 쪽이 돼요. 네, 동해 바다 쪽의 유람을 이제 떠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떠나오는 장면까지가 제가 첫 번째 영상으로 찍었던 거예요. 안 보셨던 분들은 반드시 그거 먼저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봐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뭐가 시작이 됐다? 네, 외금강 유람이 시작이 됐습니다. 외금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해 바다 쪽이에요. 내금강은 산 쪽이고 외금강은 바다 쪽이고 여러분 산을 대할 때랑 바다를 대할 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쪽에서는 여러분 계속 유교적인 어떤 정서가 되게 강했어요. 물론 자기를 취한 신선에 비유하기도 하고 금강대에서 선왕을 만났을 때 자기가 또 신선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유교적인 어떤 충관하는 신화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백색의 이미지로 이렇게 무슨 선정의 어떤 열망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게 되게 강했거든요. 바다 쪽으로 넘어오면서 훨씬 더 개인적인 어떤 자유로운 본능, 본성 이런 게 훨씬 강해져요. 그래서 유교보다는 도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산에 있다가 바다로 넘어왔는데 이 사람이 무슨 야누스? 두 얼굴이어서 이렇게 뭐 산으로 갈 때는 이쪽 면으로 보다가 바다로 가면 이쪽 면으로 바뀌고 뭐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안에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유교적으로 어떤 위정자로서 자기가 어떤 관리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마음도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는 내가 자연을 정말 계속해서 보고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바다 쪽에서는 그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유교적인 마음이랑 충돌하는 내적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망양정이라는 최종 종착지에 가서는 자기 내적 갈등을 이렇게 풀어내는 방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내적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과 그걸 풀어내는 과정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 외금강 쪽의 내용이 될 테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잘 정리하면서 가시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금남구를 돌아들어서 총석정에 오르니 자 외금강의 첫 번째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총석정이 첫 번째 여정지예요. 총석정에 올라가니 배곡루는요. 배곡루,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고전시가에서 옥황상제가 거처하던 곳이에요. 옥황상제의 공간이야. 배곡루에 남은 기둥이 다만 4개가 서 있었구나. 여러분 총석정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눌러보면 조선시대 때 정말로 많은 화가들이 총석정을 그린 그림이 나와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신비롭게 그려놨어요. 정자가 이렇게 절벽 쪽에 딱 하나가 서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제 현대인들은 다 알죠. 주상절리 있잖아요. 주상절리. 기둥들이 용암이 녹으면서 이제 파도에 깎이면서 기둥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기둥이 4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원래 봉우리 하면 이렇게 넓었다가 이렇게 좁아져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돼 있고 이거 어떻게 지우지? 지우개.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이렇게 안 돼 있고 네, 이렇게 기둥이
기둥이 이렇게 4개가 기둥이 이렇게 4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절벽이 있고 여기에 정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정자에서 이 기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우니까 배곡루에 옥황상제가 있는 그 누각의 기둥이 여기 남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화법이 사용이 된 걸 거고요. 그리고 배곡루 남은 기둥의 원관념은 뭐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사선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총속정에서 사선봉을 본 거죠. 네, 그래서 원관념이 사선봉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공수는요, 옛날에 전설적인 장인이에요. 중국의 장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면 걔가 막 살아서 움직이고 그랬대요. 그럼 공수의 성령 작품인가? 귀부로, 귀신도끼로 다듬은 건가?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비롭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총속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하고 미화하는 부분이 되고요. 구태여 6면은 무엇을 상토던가 형상했던가 형상화한 것인가. 자, 돌기둥인데 왜 하필이면 이 봉우리의 돌기둥이 이게 이렇게 6면이니까 6이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한테는 우주와 관련된 숫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6면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아, 너무 신비로워. 아, 대단히 신비로워. 사선봉의 신비로움을 느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고요. 자, 2번째입니다. 고성을 난 저만큼 두고 라는 얘기는 고성은 들르지 않은 거죠. 자, 여정지에서 빠졌어요. 3일포를 찾아갔어요. 3일포 2번째 여정지입니다. 외군강의 1번째 여정지 총속정이었었고요. 2번째 여정지 3일포입니다. 3일포를 찾아가니 붉은 글씨는 완연한데 사선은 어디에 갔는가? 단서, 붉은 글씨는 뚜렷이 남아있어요. 자, 선생님 가로에 써놓은 거 읽어볼까요? 3일포의 남쪽 봉우리 벼랑에 영남도 남석행이라고 쓴 붉은 글씨가 남아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쓴 내 신선은 어디에 갔는가? 자, 사선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영랑, 남랑, 술랑, 안상이라는 신라의 화랑들을 의미해요. 선생님이 여기 암기하는 방법. 조영남 수람주. 조영남은 혹시 아나? 옛날 가수예요. 되게 유명한 가수셨는데 그 조영남 수람주 이렇게 해서 선생님 옛날에 암기했던 기억이 나요. 영랑, 남랑, 술랑, 안상 이렇게 암기가 되는 거죠. 신라의 화랑들 4명의 화랑들이었는데요. 이 4명의 화랑들이 이제 금강산 유람을 떠났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어디 가면은 막 바위, 나무 또는 무슨 가게, 천장, 벽 이런 데다가 뭐 왔다 가다 뭐 누구 뭐 이렇게 써놓는 사람들 혹시 있나요? 이 4명의 요 젊은 청년들이 그걸 한 거예요. 금강산에 여기저기에 붉은 글씨로 자기가 왔다 갔다 영랑의 무리가 어디로 이제 지금 여기 왔다가 어디로 간다 이런 걸 계속 써놨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 와서 3일포에 와서 영랑도 남석행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흔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알 수 없죠. 3일포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고 또는 3일포부터는 뭐 3일포까지만 적고 만져봤을 수도 있고 또는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몰라요. 아무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뭔가 이렇게 족적이 사라졌다 그러면 신선이 돼서 하늘로 갔다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들을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의 신선들이 뭐가 됐다? 사선이 됐다. 4명의 신선. 이 화랑들이 4명의 신선이 돼버린 거죠. 네, 사선들은 어디에 갔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붉은 글씨는 있어요. 불변. 근데 사선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변. 그럼 인간사의 가변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앞에서 정말 많이 봤죠? 인생 무상감의 정서를 느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흘 머문 후에 어디에 가 또 머물렀는가? 자, 여기 사흘 머문 후에 여러분 형광펜으로 좀 바꿀 거야. 여러분들도 형광펜 준비해 보세요. 형광펜으로 바꾸시고요. 여기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흘 머문 후에. 왜? 여러분? 제 빨간 펜으로 써놓은 거 보이시죠? 왜? 네, 잠시만요. 선생님 이것도 좀 지울게요. 네. 여기 사흘 머물렀다라는 건 지명의 유래. 지명이 뭐예요? 3일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왜 3일포라고 3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사선이 신라의 활약 4명이 3일 동안 여기에 머물러 갔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명이 3일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명의 유래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사흘 머문 후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선유담, 영랑호 거기 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사선의 무리들이 여기 3일포에 있다가 어디로 갔을까? 선유담, 영랑호 거기 갔을까? 청간정, 망경대를 비롯해 몇 곳에 앉아 놀았을까?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는, 추정해 보는 탐정처럼 추측해 보는. 그게 어디? 3일포였었다. 3일포에서는 누구 생각했다? 네, 사선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백꽃은 벌써 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절이 3월이었었잖아요. 초봄에 출발한 거죠. 출발을 했는데 백꽃이 졌어요. 아우 되게 오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백꽃이 벌써 지고 젖동새가 슬피 울고 있어요. 분위기가 조금 애상적인 느낌이 좀 나죠. 꽃이 져버리고 이제 자기의 여정도 좀 끝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산사 동반, 동쪽 언덕반이에요. 언덕으로 세 번째 여정지가 나옵니다.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 여러분 대상 나왔죠. 이 사람이 뭐 보려고 했어? 의상대 가서 일출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해돋이를 보려고 밤중쯤 일어났어요. 한 새벽 4시? 쯤 일어났을까요? 3시쯤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더니요. 자, 여기서부터 86번부터 여러분 체크입니다. 여기서부터 일출의 과정이 시간 흐름 순서대로 묘사가 너무 아름답게 또 되고 있어요. 보세요. 맨 처음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짚히는 동. 짚히는 동은 뭉게뭉게 구름이 이렇게 뭉실뭉실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6마리의 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이렇게 해가 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룡의 함축적인 의미는 해를 떠받치고 있는 충신이 상징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일출 직전에 뭔가 이렇게 상서로운 기운이 이렇게 모이는 듯한 느낌, 그거를 표현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바다를 떠났어. 얘가 이렇게 6마리의 용이 이렇게 올려서 해를 툭 올리니까 바다를 떠나는데, 해가 여기가 바다잖아요. 해가 이렇게 떠났어. 떠나면서 막 붉은 빛을 뿌리는 거죠. 그랬더니 온 세상이 빨갛게 일렁거렸어요. 일출 순간이에요. 일출의 순간. 그리고 천중의 티뜨니, 자 바다예요. 어떻게 하늘 한가운데 이렇게 치솟아 떴어요. 그랬더니 너무 밝았어. 이 해가 너무 밝아서 호박,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도 헤아릴 수 있겠도다. 너무너무 해가 밝았다. 일출이 완료된 시점에 광경이 되는 거죠. 자, 87번, 88번, 86번 다 주체는 해죠. 그리고 이 하늘에 치솟은 밝은 햇빛은 임금의 총명. 해가 임금의 상징이니까요. 총명을 상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6번부터 88번까지 뭐 했다? 일출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각적이고 감각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89번 문장 여러분 별표 5개입니다. 아마도 열구름, 여다, 지나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별표 체크하시고요.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쉐라, 리을쉐라,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뭐뭐 할까? 두렵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결어입니다.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구나. 자, 해가 떴어요. 해가 떴는데, 잠깐만, 선생님이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검은색으로 바꿔봅시다. 네, 검은색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해가 떴어요.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막 총명함이 막 밝게 빛나고 임금의 은총이 온 세상에 쫙 퍼지고 있는데,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이렇게 근처에 머물러 버리는 거지. 그러면 해가 어떻게 돼요? 그 밝음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머물까봐 너무나 두렵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 다 지울게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열구름, 해의 이 밝음을 가려버리는 열구름은 뭘 의미하게 되는 걸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열구름은 뭘 의미한다? 네, 요 지우고요. 열구름은 간신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왜?
임금은 이 총명함을 가리는 존재니까 간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열구름이 간신을 상징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놓고 가셔야 되고요. 펜이 너무 두껍죠. 다시 요걸로 바꿀까요? 요거였나? 네, 이렇게 바꿔볼게요. 간신을 상징한다는 걸 기억해 가시면 되고요. 리얼쉐라. 뭐가 두려운 거야? 간신히 임금의 총명을 가릴까봐 두려운 거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다. 우복지정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게 이거는요. 요 문장은 정철이 지은 문장이 아니고요. 이태백의 19절이에요. 이태백의 19절을 그대로 자기 문장 안으로 쏙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이제 친구들 중에 선생님 이거 표절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친구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전에서는요. 이렇게 정말 유명한 사람들의 명문장을 자기의 글 안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거. 이걸 글솜씨 최고봉이라고 쳤어요. 지금은 패러디잖아.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표절이 아니고 패러디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고전에서는 그 패러디 굉장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 문장 안에 이렇게 녹이는 걸 아주 좋은 패러디 기법이다라고 봤다 그 얘기입니다. 자, 구름이 간신으로 사용된 시조 선생님이 갖다 놨어요.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 사악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마도 거짓말이다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거든요. 시조, 요 시조는 연결해서 간신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시선은 어디에 가고, 자, 아까 아마도 열구름이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구나라는 문장을 썼던 이태백은 어디에 가고 해타만 그가 쓴 글만 남아있는가. 해타는 원래 기침과 침이라는 뜻인데 이백이 남긴 19절 그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남긴 이제 글을 해타라고 의미를 이제 사용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태백은 어디에 가고 그가 쓴 글기만 남았나. 여러분 정서 또 뭐예요? 역시 사람은 사라지고 글은 영원히 남아있죠. 무상감의 정서를 잠깐 느끼면서 천지간의 장한 소식이 자세히도 담겨 있구나. 이태백의 시에 담겨 있는 일출의 광경 이런 것들을 예찬하면서 의상대에서의 일출에 대한 감회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정지 여기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에 외금강 유람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세 번째 여정지까지 간 거예요. 세 번째 여정지 어디였다? 의상대였다. 두 번째 혹시 기억나나요? 두 번째? 사선들이 여기서 사흘이 사일 아닌가요? 사일 아닙니다. 3일이에요. 3일. 그래서 어디? 3일포. 그 다음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여정지 어디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 어디 뭐 이렇게 사선봉이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귀신 토끼로 다듬은 건가 막 그랬던 총석정 되셨죠? 자, 외금강의 첫 번째 총석정 3일포 그 다음에 의상대에서의 일출 장관을 보면서 이 태백의 시구절을 인용하는 것까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양 저물어요. 해가 저물어요. 현산이라는 곳에 철쭉꽃을 무늬 봐라 잇따라 밟아 이런 뜻이에요. 우계지륜은요 여러분 이 뚜껑에 뭐가 달려있는 거냐면 이런 수레인데 여기에 날개가 달렸어. 신선이 타는 수레인 거죠. 신선이 타는 수레가 경포로 내려갔어. 그러면 이 수레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작가가 타고 있었던 거죠. 정철이 타고 있었는데 자기 수레를 우계지륜이라고 빗대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또 신선에 비유한 도교사상이 나타났다 그 얘기고요. 네 번째 여정지 어디다? 경포다라는 얘기입니다. 경포에 내려갔어요. 십리빙환을 다리고 다시 다려서 십리나 되는 얼음비단을 다리고 고쳐 다리고 다시 다려서 장송 큰 소나무 울흔 속에 울창한 속에 슬카장 실컷이란 뜻이에요. 실컷 펼쳤으니 물결이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모래를 헤아릴 수 있겠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포로 가서 어디를 먼저 본 거냐면 경포 호수를 먼저 봤어요 여러분. 자, 그림 자신 없어. 동해 바다야. 파도가 막 물결 치고 있는 동해 바다인데 그 옆에 이게 이런 또
이런 지리적으로 이런 곳이 세계적으로 되게 드물대요. 바다가 있고 바로 옆에 민물인 호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경포 호수예요. 가봤나요? 지금도 가면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소나무 숲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나무 숲이. 그래서 소나무 숲을 이렇게 가면 경포호수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정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정자로 갈 수 있었대요. 선생님 놀러 갔을 때는 이게 띄워서 갈 수 없게 막아놨더라고요.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경포호수예요. 경포호수는 여러분 파도가 칠까요? 호수가? 아닌 거죠. 너무너무 물이 잔잔하는데 바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조금 멀리만 봐보면 파도가 막 일어나고 있는 바다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던 거죠. 또다시. 그래서 맨 처음에 경포호수를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경포호수를 그러니까 94번 여기 심리빙환. 심리나 되는 큰 얼음 비단. 경포호수에 넓고 잔잔한 수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호수의 아주 정밀미는요. 정적인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아주 정적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여기도 은유가 쓰였겠네요. 그죠? 아주 고요한 그 경포 호수의 그 표면을 얘기하고 정말 모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랄 헤리로다랑 비슷한 표현 뭐 있었냐면 호바를 헤리로다 있었어요. 호바를 헤리로다. 몇 번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호바를 헤리로다는 어디 나왔냐면 의상대에서 일출 보다가 나왔어요. 해가 이렇게 천장에 치솟아 뜨니까 호바를 헤리로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다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됐다? 그만큼 밝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경포호수에서 모래랄 헤리로다는 무슨 뜻이다? 그만큼 맑다라는 뜻이다 라는 얘기죠. 자, 경포에서 첫 번째 뭐 봤다? 경포호수 봤다. 고주 한 척의 배를 해람 닷줄을 풀었어요. 해람 의미 적어놨어요. 닷줄을 풀어서 경포호수에 아까 정자 있다 그랬죠. 중간에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큰 바다가 거기로다. 다리가 하나 있고요. 거기 넘은 곁에 보니까 동해바다가 보이는 거죠. 조용하구나 이기상. 그럼 여러분 이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조용한 거니까 경포호수인 거죠. 활원하구나 넓고 아득하구나 저경계. 저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동해바다를 가리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밀미와 광활미, 그러니까 아주 고요한 아름다움과 아주 활발하고 막 넓은 아름다움이 두 개를 같이 느끼고 있는 중이야. 어디서? 정자 위에서. 이 도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비교격 조사입니다. 비교격 조사. 그래서 이보다 라고 해석한 거죠. 이보다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정밀미와 광활미를 함께 가진 곳은 정말 드물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홍장의 고사를 야단스럽다, 헌사하다, 야단스럽다고 하리로다. 자, 박신이라는 강릉 감사와 기생 홍장과의 연애설하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갈 수 있대요. 이야기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박신이 이제 홍장이랑 사랑을 나누면서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고 이제 홍장이랑 헤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홍장이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박신의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홍장한테 야, 네가 죽었다고 얘기할 테니까 네가 이렇게 선녀 분장을 하고 이따가 우리가 이렇게 신호하면 나와 이런 거죠. 그래갖고 박신한테 야 가가지고 야 홍장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막 박신이 막 뻥뻥 울면서 안돼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지. 경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고 있었는데 저쪽 바다 쪽에서 수염이 하얗게 기른 사람이 이렇게 배를 저으는데 거기에 선녀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아름다운 선녀는 누구인가? 선녀가 어떻게 저렇게 저 바다 쪽에서 오시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홍장이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둘이 막 얼싸안고 막 뽀뽀하고 막 난리가 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고사가 야단스럽다고 하겠다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포의 분위기에 비추어 봤을 때 인간의 고사는 좀 너무 지나치게 야단스럽겠다라고 해석해서 경포의 정밀미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경포는 홍장의 이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막 선녀가 하강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있을 만큼 승경. 여러분 이길 승자잖아요. 그래서 승경은 무슨 뜻이에요?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홍장고사가 야단스럽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두 개. 첫 번째보다 인간사는 지나치게 야단스러워. 경포의 정밀미를 부각하는 표현으로. 두 번째 이런 홍장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경포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여정지 어디다? 경포다. 경포에서 경포 호수 보고 동해바다 보고 경포호수의 정밀미와 동해바다의 활원미, 광활미를 생각하면서 홍장고사 잠깐 생각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경포가 강릉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릉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강릉 대도호부, 대도시라는 얘기예요. 강릉 대도시 풍속이 좋을시고 좋구나. 절효 정문. 자, 여러분 의미 써놨죠? 충신, 효자, 연려 등을 표창하기 위해 세운 붉은 문이에요. 집이 있으면 그 집안에서 이제 대문이 있을 거예요. 이 집안에서 충신이 났어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문을 하나 또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 여기 대통령한테 충신이라고 표창장 받은 곳이구나 이렇게 알고 가는 거죠. 그런 절효 정문이 골골마다 동네마다 버젓이 널려 있으니 비옥가봉이 집인데 늘어선 집이야. 늘어선 집, 질비하게 늘어선 집들이 가히 봉할 만하다. 벼슬을 봉할 만하다. 봉할 봉자인 거죠. 질비하게 늘어선 집옥자, 질비하게 늘어선 집들을 가히 벼슬을 봉할 만한.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 집은 충신이어서 절효정문, 이 집은 효자가 있어서 또 절효정문. 그래서 집집마다 다 이 정문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고 하겠구나. 이 비옥가봉이 어느 시대? 요순 시절 그 태평성대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강릉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 강릉의 이 대도시의 풍속이 충신, 연려, 효자가 나온 그 풍속이 너무너무 좋구나라고 태평성대를 바라기도 하면서 강릉의 미풍양속을 예찬하는 거죠. 예찬 하는 부분이 여기도 역시 경포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여정지로 넘어갑니다. 진주관 죽서루 아래 50천 흘러내린 물이, 여러분 죽서루도 절벽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50천이라는 내가 이렇게 흘러간대요. 그런데 그 내가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바다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남산의 다희고조, 여러분 고조 앞에서 나왔었죠. 소망형이었잖아요. 소망형 종교럼이 닿게 하고 싶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죽서루에서 봤더니 50천이 흘러가는데요. 태백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그림자를, 이 태백산의 아름다운 그림자를 담아서 동해바다로 이렇게 가보는 거죠. 아까비 이러는 거야. 이 작가가. 왜 아까워? 이 아름다운 풍경 누구 보여주고 싶은데. 한강의 남산, 여러분, 한양을 생각하면 누구 생각하는 거다? 임금 생각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이 태백산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바다로 가버려. 아까비 이러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정서? 영군지정의 정서 별표 5개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죽서루에서 50천의 물을 바라보면서 영군지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왕정이 유한하고, 왕정은요 임금이 부여한 관리의 여정이에요.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와야 돼 라는 단어. 그래서 기행무님을 알려주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왕정은 임금이 준 거기 때문에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단어가 돼요. 너무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페이지는 이 페이지 전체가 별표 5개가 돼요. 네. 유교적인 가치관을 드러내고 이거는 대부로서의 벼슬을 하고 있는 대부로서의 책임감과 관련된 단어가 되는 거죠. 너 언제까지 와서 다시 정치해야 돼? 네, 그거예요. 그게 유한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풍경이 못 슬미니 여러분 싫다. 미다. 밉다. 그러면 싫고 밉다야. 근데 그 앞에 부정이 또 붙은 거죠. 그래서 싫고 밉지가 않으니 너무 좋으니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잖아요. 풍경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뭐가 충돌했어요? 왕정이랑 풍경이 충돌한 게 보이시나요? 그죠? 충돌했죠? 이 풍경이 너무 좋은 건 내가 이
끝나가는 이 여정에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자연 속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 본성 인 거고요. 이걸 긍정하는 게 바로 도교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요 108번 문장, 유교적인 가치관과 도교적인 가치관이 충돌하는 문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빨강색 해석 보이시죠? 유교적인 그런 작가의 외적 자아가 추구하는 모습이거든요. 충신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가치관과 작가의 내적 자아. 나는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난 여기서 더 즐기고 싶어. 나 제주도 갔더니 너무 좋아. 나 여기서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충돌하는 문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충돌 속에서 그윽한 회포가 일어나고 객수를 둘 데 없었던 거죠. 나그네의 시름이 깊어갔던 겁니다. 내적 갈등 심화되고 있는 모습. 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따라서는 왕정과 풍경을 대비적인 시어로 보기도 하고 왕정과 객수를 또 대비적인 나그네니까 나그네는 이제 자연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객수를 반대로 보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왕정이랑 풍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학교 선생님 하신 대로 따라가십니다. 그건 신선이 타는 뗏목이 선사입니다. 신선이 타는 뗏목. 선사를 띄어내어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향해 볼까? 선인을 아까 있었던 신라의 4명의 화랑이었죠. 사선을 찾으러 단열에 머물러 볼까. 자, 여러분 내적 갈등이 이렇게 충돌했는데 두 개의 마음이 충돌했는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좀 도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드시죠? 나 신선을 좀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가 어디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다? 네, 죽서로다. 죽서로에서 처음에 뭐 봤다? 50천 내려가는 물 보면서 영군지정을 느끼다가 그 다음에 왕정이 끝나가고 있어 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 여기 계속 있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는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까지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죽서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까지를 봤습니다. 영군지정과 신선사상. 괜찮죠? 여기가 신선 나와 있는 부분이 됐고요. 됐죠? 네. 그 다음,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정지입니다. 천근을, 하늘의 맨끝을 못내 보아서 망양정에 올랐어요. 하늘 끝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브 망양정이란 정자에 올라간 거예요. 망양정에 오르니, 자, 여러분, 아까 나왔던 거죠? 니은말이는 뭐뭐하니 또는 뭐뭐으니 뭐뭐니라고 해석하는 연결어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올라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망양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일까? 하늘의 맨끝을 보고 싶었는데 하늘 밖은 무엇일까? 이렇게 저기 수평선 너머를 멀리 바라다 본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고래가 나타났어요. 그때 우리나라 바다에 고래가 살았나? 아닙니다. 문맥에 튀는 단어입니다. 비유어예요. 비유어. 가득 노한 고래 누가 놀라게 했기에 불고 어지러이 구는 건가. 자, 뭐다? 고래의 원관념 성난 파도예요. 수평선을 쫙 보고 있었더니 동해바다의 파도가 막 세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래에 비유했다. 자, 파도의 보조관념들 많이 나올 거예요. 뒤에 가서도 같이 한번 확인하고 가십니다. 첫 번째, 고래다. 네, 불고 뿜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음 보세요. 은산을 꺾어내서 은색의 산을 꺾어 막 깎아서 육합, 온세상이에요. 육합은 온세상에 뿌리는 듯 했고요. 5월이에요. 지금 5월 2달이나 지났구나. 3월에 떠났었는데 5월 저 긴 하늘에 흰 눈은 무슨 일인가? 흰 눈은 무슨 일인가? 모두 다 백색의 이미지인데 이게 다 뭐다? 여러분 파도예요. 파도. 그래서 두 번째 비유어 아까 고래 있었죠. 은산, 은으로 된 산 없잖아요. 그 보조관념인 거죠. 원관념은 흰 파도. 막 깎아가지고 파도가 막 이렇게 이렇게 물보라가 막 일어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파도의 포말 때문에
파도의 거품 때문에 물보라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백설로 비유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좀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좀 달라요. 고래랑 은산만 파도에 비유하고 파도 거품을 비유하는 게 뭐다? 백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야, 그냥 이거 다, 세 개 다. 다시 뭐, 고래, 은산, 백설 요 세 개 다 그냥 파도에 비유어야 보조관념이야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린 여러분 어디 망양정에서 뭘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이 파도의 장관을 보고 있구나. 보조관념들을 썼구나. 세 개를 썼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돼요. 잠깐 사이에 밤이 돼서 풍랑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죠. 바람과 물결이. 그리고 부상. 부상은 여러분 어려운 단어다. 해와 달이 뜨는 곳을 부상이라 그러고 지는 곳을 함지라고 그런대요. 부상. 해 뜨는 곳이 가까운 동해가에 명월을. 자, 이제 뭐가 시작이 됐다? 망양정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 계속 망양정이에요. 망양정에서 달맞이가 이제 시작이 됐죠. 아까 해돋이 본 건 어디였죠? 기억이 날까? 해돋이 본 거 의상대였어요. 망양정에서 이제 달맞이를 합니다. 명월을 기다리니 서광 상서로운 빛 천장이 빗줄기가 배는 듯 숨는구나. 보이는 듯 하다가 숨는구나. 상서로운 빗줄기는 달이었던 거죠. 근데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렴은 여러분 이렇게 왜 지금도 중국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발이라고 얘기하죠. 발 구슬로 만든 게 커튼식으로 안쪽이 잘 안 보이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열어져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발. 그게 주렴이에요. 그래서 구슬로 꿰어 만든 발을 다시 걷고 어깨를 이거 다 미화법 쓰인 거죠. 그쵸? 주렴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미화법 쓰였습니다. 이 계단을 다시 쓸었어요. 태도 어때요? 정성스럽죠. 왜? 달맞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정성스러운 엄숙하고 경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달이 또 나타나 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좀 정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명성이 돋도록. 자, 여러분 이런 것들도 체크하셔야 돼요. 계명성이 돋도록 이란 얘기는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는 구절이 되는 거죠. 새벽별이 돋아올 때까지. 이 사람 참 인내심 대단하다. 그죠? 새벽별이 돋아오를 때까지 시간이 흘러가는데 곧초 여러분. 곧혀는 무슨 뜻? 다시라는 뜻. 곧초는 무슨 뜻? 꼿꼿이라는 뜻. 달라요. 네. 곧초. 꼿꼿이 앉아서 바라봤어요. 경건한 자세로. 그랬더니 우와 정성이 진짜 하늘을 감동시켰나 봐요. 백년아 한 가지를 누가 보내주셨는가. 백년아 한 가지. 백년아 흰 연꽃인데 원관념이 뭘까? 명월이 되는 거죠. 달이 드디어 둥근 달이 흉총 마치 연꽃 같았대요. 이렇게 돋아오른 거예요. 백년아 한 가지 은유고 미화다. 이해되시죠? 명월 이퀄 백년아 한 가지니까 A 이퀄 B 은유의 방법 쓰였고 미화는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누가 보내셨는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그죠? 소망형 종교럼이 아까 얘기했고요. 대대는 에게라고 해석됐던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정서 한번 느껴봅시다. 달맞이를 했어요. 백년아 한 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나만 즐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야, 정치가답죠? 그쵸? 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좋은 세상은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그래서, 애민. 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달도 명월, 달이라는 것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광채잖아요. 우리 하늘에 있는 빛나는 것들이 임금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이 이렇게 쫙 세상을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선정에 대한 포부 혹은 선정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네, 망향정에서의 달맞이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유화주는 신선히 마시는 술이래요. 유화주를 가득 부어 달 다려 에게
별표하시고요.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에 갔고 사선은 그가 누구인가. 지금 달에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영웅은 이태백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고요. 사선은 아까 얘기했었죠. 신라의 4명의 화랑들이 있었죠. 사선은 그가 누구인가. 아무나 만나보아 옛 소식을 물어보자 하니 선산이 있다는 동해 바다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내가 갈 수 있겠다 없겠다. 내가 가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데 나 너무너무 가서 이태백도 만나보고 싶고 사선도 만나보고 싶어. 이렇게 달에게 하는 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정서가 뭐가 된 거예요? 달맞이 뒤에 자 앞부분에서는 애민과 선정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낸 뒤에 뒤쪽에서는 그때 나 다 버리고 그냥 신선이 되어서 사선도 만나고 이태백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정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다시 중요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풋잠을 잠깐 들었어요. 그랬더니 꿈! 여러분 꿈 너무 중요하죠. 우리 문학에서 꿈은 술이랑 같이 갈등 해소의 매개체로 정말로 많이 사용이 돼요. 현실에서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 꿈을 통해 해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이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뭐 있었죠? 유교적인 가치관. 대부로서 내가 벼슬을 하는 관리로서 임금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위정자로서의 가치관이 있었고 도교적인 가치관 이거 뭐였죠? 요거는 사대부의 사로서의 가치관이에요. 그냥 자연 속에 응거하며 심신을 수양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었잖아요. 그 충돌이 풀려가는 게 꿈입니다. 어떻게 풀려가는지 한번 보세요.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한 사람은 정체는 신선이에요. 날 다려 아까 에게란 뜻이었죠? 나에게 이르는 말이 자 여기서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그대를 내가 모르겠는가? 그대는 천상계의 진짜 신선이야. 그대를 동그라미 칠까요? 그대는 천상계의 진짜 신선이야. 자 누구 다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정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죠. 어떤 신선이 나타나서 야 너 나 알아. 너 사실은 천상계의 진짜 신선이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우리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걸 거고요. 관련 화소가 적강화소가 되죠. 적강 귀양가다 강 내려오다. 귀양을 내려온 거죠. 어디서? 천상계에서 귀향을 내려온 신선이나 선녀가 옛날 우리 고전문학에 너무너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꿈에 나타난 한 사람이 정철한테 야 너도 적강한 신선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을 먹어보.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누구 대사입니까?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대를부터 먹어보까지가 여기 한 사람의 대사인 거죠. 한 사람. 내 꿈속에 한 사람이 야 네가 죄를 짓는 바람에 인간계로 온 적강한 신선이야. 너 여기 술 한 잔 좀 한번 마셔봐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냐면요. 북두칠성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북두칠성을 기울여서 푸른 바닷물을 이렇게 부어서 저가 먹고 저가 누구예요? 한 사람이죠. 나를 먹였어요. 나는 누구예요? 정철이죠. 그렇게 서너 잔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135번 문장 잠깐 보세요. 여러분 술잔 어떻게 생겼어요? 술잔 이렇게 생겼어요. 술잔 이렇게. 근데 얘는 술잔이 어떻게 생겼어요? 북두칠성이 술잔이야. 술 여기 한 몇 모금 들어가? 한 모금 들어가. 근데 푸른 바닷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았대요. 넘실. 그럼 엄청 많이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넓고 큰 정신적 경지, 넓고 큰 정신적 경지. 아까 우리 어디서 봤죠? 비로봉을 올려다보면서 공자의 호연지기를 흠모했다라는 내금강유람 부분에서 봤었잖아요. 그게 다시 나온 거예요. 호연지기의 그런 어떤 경지가 좀 보인 거죠. 여기 아주 넓고 호탕한 마음이 보였어요. 그리고 신선을 먹고 내가 먹었어요. 그렇게 서너 잔을 거울였죠. 자, 여기 별표 5개. 꿈의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 우리, 저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시적화자, 정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대, 진선, 나, 날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 구별하는 시험 문제, 기본 문제로 참 많이 나와요. 잘 보고 가세요. 아무튼 술을 이렇게 쭉
마셨어요. 서너 잔 마셨어요. 그랬더니 화풍이, 이 정철이 술을 참고로 엄청 많이 좋아해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탁 3잔까지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온화한 바람이 습습 산들산들 불어와서 양쪽의 거드랑이를 쭉 해 올리니 구만리 장공에 저기면 난리로다. 구만리 저 먼 하늘 웬만하면 날 것만 같구나. 신선이 된 기분을 마치 나한테 날개가 달려서 기 두자잖아요. 날개가 달려서 신선이 되어서 날아오를 것만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세상에나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신선한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따옴표.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 온 세상이란 뜻이죠.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눠주어서 억만창생 온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곧되어 다시 만나 또 한 잔을 하자꾸나. 끝났습니다. 이건 누구 대사다? 정철의 대사다. 정철이 누구에게? 꿈속 한 사람에게 하는 대사인 거죠. 드러나는 태도 어떻다? 묵민간다운 태도, 선정의 포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술을 마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니까 여러분, 부어라, 죽을 때까지 부어라, 뭐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고 신선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술이었으니까. 근데 딱 멈추는 거죠. 아, 여기까지 스탑. 이거 남겨서 온 백성들 다 취하게 만들고 그들도 신선이 된 것 같은 이런 아주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어. 이거는 정치가로서의 마음인 거예요. 묵민관으로서의 마음. 그런 마음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모두 다 행복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즐기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멋있죠? 관련 한자성어도 암기하셔야 돼요. 선우,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기겠다. 먼저 백성의 일을 근심하고 나중에 개인적인 즐거움을 갖겠다. 선공, 공적인 일, 공동체의 일을 먼저 하고 후사, 개인적인 일을 나중에 하겠다. 다 똑같은 한자성어죠. 선우후락, 성공후사, 먼저 위정자로서의 삶을 살고 도교적인 삶은 나중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났다? 여러분 별표 5개,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유교적인 정신이 승리하고 대부는 여러분 벼슬아치를 말해요. 벼슬아치로서의 마음, 묵민간으로서의 마음을 되찾는 거죠. 하자꼬야 청유형 종결어미 하자꾸나 뭐뭐 하자라는 청유형 종결어미로 자기 대사를 끝낸 겁니다. 자, 내적 갈등이 해소됐어요. 꿈속에서 무엇을 통해? 술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 문학에서 우리 그 갈등 해소의 매개체로 사용이 되는 꿈과 술, 이게 관동별곡엔 2개가 다 사용이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갈 수 있겠다. 그죠? 자, 내적 갈등이 꿈속에서 풀렸습니다.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누가? 신선이 올라갔어요. 공중의 옥퉁소 소리 어제던가 그제던가 비몽사몽,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자, 꿈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장면 전환의 관용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제던가 그제던가. 네, 마지막 문장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내가 이제 잠을 깨서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그 끝을 어찌 알겠는가. 113번에 이런 질문을 본인이 던졌어요.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 145번에서 답을 한 거예요. 그 끝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표현법 뭐다? 문답법이다. 자, 마지막 문장. 명월이 천삼 만나게 온 천지에 안이 비친 대 없다. 명월이 천삼 만나게 안이 비친 대 없다. 여러분 몇 음보? 4음보. 글자 개수 음수율 세볼까요? 음수율 3글자, 5글자, 안이 비친 4글자, 3글자. 요렇게 마지막 문장이 끝났습니다. 이 구절은요, 시조의 종장이랑 같은 3543의 율격, 3543의 4음보 율격인 거죠. 율격으로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 시조는 딱 3줄짜리잖아요. 3줄짜리인데 이 가사는 여러분 줄이 몇 줄이었어요? 146.
자그마치. 자그마치 146개의 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조를 단가, 짧은 노래다라고 부르고 가사를 장가, 긴 노래라고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문장은 뭐랑 똑같이 끝났다? 시조 종장의 율격과 동일하게 끝났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가사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격 가사 별표 체크하고 알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조선 전기 양반 가사의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고3들 내신 고3들 내신에서도 정말로 전격가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을 써라. 뭐 이런 식의 문제들도 선생님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잘 알고 가야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월은요, 여러분. 다른 또 모상징이었어요. 임금의 은총, 임금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장을 상징적으로 임금의 은총이 온 천지에 쫙 퍼져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정철이 자신의 기행가사를 완결지었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관동별곡이었습니다. 너무 길었죠? 선생님도 찍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고 공부하고 이러는 게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제일 그 관동별곡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작품이 너무나 많은 고전문학의 중요한 배경 지식이나 개념이나 맥락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잘 해석, 완벽하게 선생님이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전문을 해석하는 테스트도 보고 막 이러거든요. 완벽하게 해석하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화자의 정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여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 고향에 전남 창평에 있던 화자가 한양에서 관찰사로 제수 받아서 관동지방으로 와서 먼저 내금강 유람하고 산쪽 유람하고 외금강으로 넘어가서 심화되는 내적 갈등을 표출했다가 망양정이란 마지막 여정지에 와서 잠이 들었다가 꿈속에서 신선주를 마시면서 자기 갈등을 풀어낸 이야기다 라고 정리를 확 할 수 있을 텐데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 잘 공부하고 가시면 여러분 고2 때도 고3 때도 수능 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고 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텍스트 CR학당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파이팅입니다.